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의 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불확실한 상황 속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힘. 이런 세상에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 지은이는 최종호, 발행은 청림출판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모니카 아델트는 지혜는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서 실제로 발달한 총체적 특징으로 자신의 문제를 알아차리고 극복하려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 발달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는데요. 즉, 지혜는 현자나 신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삶의 문제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운영하는 능력이며 풀기 어려운 상황이나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훈련으로 키울 수 있으며 일상 속 여러 가상의 사례를 통해 사건을 다르게 바라보는 지혜를 훈련해 나가면서 지금 내 안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방송과 언론에서 패널 및 의학 자문으로 활발히 활동해 우리에게 낯익은 정신과 의사 최종호는 최근 지혜 치료라는 것을 개발해 많은 대상자에게 적용하여 효과를 거두었던 독일의 미하일 린덴과의 지혜 치료 연구 협업을 바탕으로 국내 정서에 맞게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저자는 지혜라는 방대한 분야를 7가지 원리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하나, 지혜의 기본은 지식이다. 둘, 지혜는 맥락적이다. 셋, 지혜는 상대적이다. 넷, 지혜는 불확실한 것을 견디는 것이다. 다섯, 지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는 것이다. 여섯, 지혜는 겸손함과 고요함과 마음 챙김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다. 일곱, 지혜는 공감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저자는 그간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7가지 원리를 직접적이면서도 아주 쉽게 설명하며 지금 자신의 상황과 관계없이 바로 훈련해 볼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지침을 따라 반복해서 연습하고 잘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한다면 이전보다는 훨씬 아름답고 근사한 진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지혜는 언제 필요한가? 앞장에서 지혜는 단순히 쇼핑을 하면서도 활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물건을 살 때뿐 아니라 인생에 걸친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사용하고 활용해야 하는 것이 지혜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미남 미녀를 배우자로 정할 것인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애틋한 마음이 솟아나는 사람으로 정할 것인가?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녀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몇 명이나 낳을 것인가? 맞벌이를 할 것인가? 가사일은 배우자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배우자와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집안에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풀 것인가? 직장에서 상사와 곤란을 겪거나 동료들과 어려울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승진해서 누락되었을 때, 큰 중책을 맡았을 때, 일을 망쳤을 때,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사랑하는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수많은 일, 언젠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사용하는 것이 지혜다.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사용하는 것이 지혜다. 지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여러 문제는 결국 지혜가 부족해서 일어난 것이다. 지혜가 부족하니 자기 고집만 부리다가 관계를 망치고 상처를 주고받는다. 별일 아닌 일에 난리를 부린다.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 욱하고 발끈해서 우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성질을 낸다. 남을 비방하고 원수로 만들어간다. 조금만 견디었으면 될 일에 참지 못하고 낭패를 본다. 살인, 방화, 자살, 절도, 강도, 구타 등의 험악한 일도 잘 살펴보면 지혜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한번 돌아보자. 자녀에게 상처 준 말을 한 것도,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진 것도, 직장에서 잘못한 일도, 그렇게 하지 말걸 하고 후회되는 모든 일도 알고 보면 지혜가 부족해서 벌어진 것이다. 지혜가 부족해 나라를, 회사를, 집안을 다스리지 못하여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 특별히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까? 지혜를 공부하며 외국 연구자들과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의견이 달랐던 부분이 바로 특별히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논쟁이었다. 외국 학자들은 직업적으로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판사, 교사, 교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상담자, 목회자 등이 더 지혜롭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식견에 동의하기 어렵다. 나 역시 정신과 의사이기는 하지만 내가 과연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로울까 하는 의문도 들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본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친 사고가 너무 많이 떠올랐다. 물론 사고를 내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치는 사고라서 더 보도가 많이 되기도 하겠지만, 과연 사회에서 이들을 믿을 만한가에 대한 의심이 들었다. 세상의 수많은 리더가 추문에 휩싸이고 오죽하면 목사만 예수 믿으면 세상이 바뀔 것 같다는 말도 나올 정도다.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 중에서도 소속 학회에서 제명을 당하거나 성추행 가해자가 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니 도저히 동의할 수 없었다. 어떻든 이런 직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기에 조금만 노력한다면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보다 지혜로워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지혜롭다고는 할 수 없다. 비슷한 것이 나이다. 나이가 들면 기본적으로 경험과 지식이 많아지기에 지혜로워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나이가 든다고 자동으로 더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자칫하면 완전 옹고집에 꼰대가 될 가능성이 많다. 결국 직업이나 나이 등의 외적인 것보다는 얼마나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혜를 습득하는 방법. 지혜에 관한 오해 중 하나는 지혜는 타고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지 않기에 그냥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그렇게 사는 것으로 여겨왔다. 물론 천성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나중에 이야기할 지혜의 원리를 잘 터득하고 살아가는 것을 천성적으로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타고나지 않았다고 포기할 일만은 아니다. 최근 지혜 치료라는 것을 개발해서 많은 대상자에게 적용하여 효과를 거두었던 독일의 미하일 린덴 연구팀의 자료는 타고나는 것이라고만 믿어졌던 지혜가 후천적인 노력으로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다. 이 책의 주요 내용도 베를린 샤리테 대학병원의 미하일 린덴 교수와의 워크숍을 통해 정교화하여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내용을 우리나라에 맞게 재해석한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하여 보다 지혜로워지고 그런 지혜를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학계에 알려져 있다.
린덴팀은 지혜를 높이는 개입 방법을 아예 지혜 치료라고 명명하여 사용하고 있다. 당면한 삶의 여러 가지 도전과 갈등에 접했을 때 그 사람을 돕는 통합적이고 실제적이면서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가 바로 지혜 치료다. 지혜는 개발되는 것이다. 수십 년에 걸쳐 체계화된 지혜 치료가 실제적으로 삶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책에서 계속 다루겠지만 지혜는 소통, 사회기술, 공감, 감정 지능 강화, 생각 변화, 마음 챙김, 감사, 겸손 등을 통하여 바꾸어 나가고 증진시킬 수 있다. 몇 달 정도 수련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혜도 증진될 수 있다. 핵심적인 요소는 전통적인 심리치료에서 해오던 인지행동치료와 마음 챙김 명상과 겸양을 배우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갈등과 고통을 줄일 수 있다.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을 잘 즐길 수 있고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건강한 삶에 다가갈 수 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갈등을 만나면 분노, 공포, 불안, 두려움, 스트레스, 우울 같은 것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혜 치료는 이런 증상 자체를 다룬다기보다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바탕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문제도 더욱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고통은 끊임없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런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심해왔고 그것이 지혜라는 형태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시대가 빠르게 변하며 우리는 그런 지혜라는 전통을 잘 살리지 못하고 고통 자체만을 해결해 보려고 매달려 온 것 같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하다면 고통은 또 다가올 것이고 그 고통 때문에 다시 힘들 수밖에 없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것은 고통을 직접 다루는 방법이 아니다.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으며 고통에 대한 태도 자체를 바꾸는 지혜를 배우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들의 영혼은 맑고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혜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아이들은 지혜롭지 않다. 지혜가 갈고 닦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제대로 지혜를 키우지 못한 어른들은 지혜가 없다시피 한 아이들보다 오히려 더 못한 경우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지혜를 잘 키워나가다 보면 어른이 되면서 더 지혜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나이가 드는 것이 서러운 일이 아니라 더욱 지혜로워지는 근사한 일이 된다. 실제 지혜를 키우는 것이 임상적으로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도 의학 논문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2011년 정신치료 및 정신신체의학이라는 학술지에는 불공정한 일을 당하고 우라병이 나서 어떠한 다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혜를 높이는 지혜 치료를 시행한 결과 일반적인 치료 방법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논문이 실렸다. 지혜의 기본은 지식이다. 알되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고 계속 업데이트하라. 알파고가 세계 최고의 기사 이세돌과 커제 등을 누르고 바둑의 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경우의 수가 데이터베이스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수들의 게임 16만 건의 기보에서 약 3천만 수를 가져와서 가장 확률이 높은 수와 가장 확률이 낮은 수를 계산해낼 줄 아는 알파고 앞에서 바둑의 거장들은 속속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인간과의 대결에서 유일한 패배를 가져온 이세돌 9단과의 대전의 결과를 학습하여 업데이트된 알파고 마스터에 이르면서 더 대단한 자료가 축적되었다.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대개 어떻게 되더라 하는 것과 대개 그렇게 되지 않더라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꼭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믿으면 이른바 경험의 노예가 된다. 꼰대들은 항상 그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라고 말한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이 맞을 때가 있다. 삶의 연륜에서 녹아든 경험의 힘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항상 맞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통하지 않을 때도 있다. 알파고는 그것이 통할 때와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 그래서 웬만한 수가 나와도 버벅대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의 경험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가 가진 경험만을 믿고 산다. 그러기에 나이가 들면 꼰대 소리를 듣게 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6.25 때 말이야, 왕년에 내가 어떻게 했었다는 무용담에 후배들은 지겨워서 고개를 돌리게 된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있다. 비록 꼰대 노릇을 하기 쉽더라도 일단 알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면 안 된다. 사람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 당황하게 되고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통상적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상선 암이란다. 암이라는 말만 듣고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요즘 갑상선암은 너무 흔하다. 간단한 수술로도 완치가 되고 최근에는 그런 수술조차 권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이 소식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힘든 순간을 넘길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다. 갑상선암은 별것이 아니라고만 알고 있는 사람은 치료도 받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다. 일부 갑상선암 중에는 매우 위험한 것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전이도 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이처럼 알더라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경험이 곧 지혜일까? 삶에는 여러 다양한 문제가 벌어진다. 인간관계, 돈, 건강, 출산과 육아, 학업, 미래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되는 것이 삶이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고민은 시작된다. 몸조리는 얼마나 해야 하는지, 젖병은 어떻게 삽는지, 이유식은 어떻게 만들고 먹이는지, 걸음마는 언제 어떻게 하게 되는지, 어린이집은 언제 보내고 가지 않겠다고 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예방주사는 언제 어떻게 마치고 초등학교에 가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는 어떻게 다룰 것인지, 공부는 어떻게 지도하고 사춘기 아이들과는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 대학은 어디를 가는 것이 낫고 군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사 가는 법, TV를 설치하는 법, 물건을 싸게 잘 사는 법, 여행을 가는 법, 법원에 가고 결혼식을 치르거나 장례식을 치르는 법,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세상이 천천히 돌아갈 때는 부모에게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찬찬히 배워나가면 됐지만 이제는 하도 세상이 급격히 변하기에 부모 세대들은 경험하지도 못한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일도 많아졌다. 삶의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구체적으로 특별한 상황에 대한 지식을 경험이라고 한다.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쌓아온 경험으로 이럴 때 어떻게 되고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있다. 자기 경험만이 옳다고 우기지만 않는다면 그런 경험에서 얻은 자신감은 이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지혜는 유일하게 나이가 들면서 우수해질 수 있는 인간의 기능이 된다. 대부분의 인간은 나이가 들면 능력, 근력, 체력, 지력이 줄어드는데 나이가 들어도 느는 것이 있다. 바로 지혜다.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다. 물론 나이가 든다고 모두 지혜로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기 다른 상황에 따른 해결책이 따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 말고도 책, 영화, 직업 같은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해서도 지식을 쌓을 수 있다.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했지만 판사, 교사, 의사, 상담가 같은 사람이 지혜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은 사람과 상황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있기 때문이다. 간혹 이런 지식이 올무로 작용하기도 한다. 자신이 아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고 아집에 빠져서는 절대로 지혜가 증진될 수 없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식이 먼저 있어야 지혜가 생기는 것은 분명하다. 지식의 업데이트도 중요하다. 오래된 차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을 써보면 황당할 때가 많다. 차는 분명히 길 위를 잘 달려가는데 내비게이션에서는 강 위에 둥둥 떠 있거나 길도 없는 산속을 가리키는 때가 있다. 아주 뻥 뚫린 새 길이 분명히 옆에 있는데 예전 막히는 길로만 안내를 할 때도 있다. 새 길이 났는데 미처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길이 맞는데 하는 것은 옛날 길만 지식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다. 길은 늘 새로 난다. 지식도 늘 새롭게 생긴다. 노인이 꼰대로 몰리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길, 구식 내비게이션에 있는 길만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노인이 업데이트만 된다면 그 어떤 스마트한 청년도 그 데이터베이스의 양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당할 수가 없다. 노인의 경험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지식은 지혜를 만들어낸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진리다. 알면 많은 것을 해결해준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덜 놀라고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대책을 마련해준다. 지식과 지혜, 창조성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서로 겹치기도 하지만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이 많고 창조적일 가능성이 높다.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지적인 것에 끝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아는지 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안다. 또 이런 지식 체계의 한계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알아낸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기억해내고 분석하며 사용할 줄 안다. 창조적인 사람은 기존의 지식을 뛰어넘는다. 새로운 지식을 창조한다. 기존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에게서 창조성이 발휘된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창조적인 사람은 그 지식의 한계를 넘어 자유로워지고 싶어 한다. 지식을 감옥으로 생각하고 그 감옥에서 탈출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옥과 감옥의 경계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에는 모르는 것보다 섣불리 아는 것이 화가 된다. 인터넷만 뒤져보면 널린 것이 지식이니 아는 척하는 사람이 많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정말 모르는 것이 많으니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충 공부를 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기 어렵다. 남에게 보여주려는 공부를 한 사람들은 뭐든지 그냥 아는 체를 한다. 그래서 누가 진짜 지식인인지 알기 어렵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모른다고 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안다고 하기 때문이다. 고적지에 가면 문화해설사라는 이름으로 그 고적에 대하여 이런저런 것을 잘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다. 자원봉사자이기도 하고 전문 직업인도 있다. 어떤 사람은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 시대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내용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어떤 사람은 아주 따분한 국사 교과서를 읽는 것 같이 재미없게 나열하기만 한다. 그들이 해설하는 내용 자체는 같은 이야기다. 그러나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어울리게 재미있어야 할 만한 이야기를 섞어서 해주느냐는 다르다. 물론 고적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은 필수다. 그러나 그 지식 너머에 있는 것이 다르다. 지식을 감칠맛 나게 활용할 줄 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아는 것만 가지고 확신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것이 없다고 모든 것을 회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아는 것을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관계. 지식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내가 아는 것에는 항상 한계가 있고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던 것은 오늘날에도 분명히 통하는 지혜다. 단순히 아는 것을 인지라고 한다면 자기가 어떤 것을 알고 어떤 것을 모르는지 자기 인지를 살펴보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한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분석했더니 인지 능력 자체는 일반 학생들과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대신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업데이트할 수가 있다. 공자의 사상은 거의 2500년 동안 동아시아를 지배해왔기에 오늘의 우리와 때려야 뗄 수 없다. 논어 제1편 하기에 나오는 첫 문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기 시습지 부력 여로다. 배우고 익히는 것이 기쁨이고 평생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알에 대해 말한 대목은 제2편 위정에 나오는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하다. 즉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다. 배우는 길에 있어서는 이제 그만하자고 끝을 맺을 때가 없는 것이다. 사람은 그 일생을 통하여 배워야 하고 배우지 않으면 어두운 밤에 길을 걷는 사람들처럼 길을 잃고 말 것이다. 태자. 삶에 대한 많은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는 것이 지혜다. 지식을 쌓는다. 무선 씨는 한 집에서만 수십 년을 살았다. 집이 재건축되면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요즘은 포장이사가 대중화되어서 계약하고 이삿날만 정해주면 알아서 이사를 해주는 시스템인데 무선 씨는 이런 정보에 약했다. 이사를 자주 해본 자녀들은 편하게 가만히 계시면 된다고 수도 없이 말을 해주었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사 날짜가 잡히고 나서부터 동네에서 폐박스를 모아오고 신문지로 그릇을 하나하나 다 쌌다. 옷도 보따리별로 싸놓는데 체력이 떨어져서 정말 죽을 것 같았다. 그러다가 이삿날 아침에 받은 문화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사업체 직원들이 척척 움직이고 모든 짐이 박스로 착착 들어가고 깨질 만한 것은 뽁뽁이로 튼실하게 포장해서 그대로 이사갈 집으로 옮겨주는 것이 아닌가. 그제야 자녀들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다. 알아야 지혜가 생긴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나이는 중2 때다. 세상에는 중2 자녀를 키워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정도로 중2 학생을 다루는 것은 쉽지 않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중2를 가지고 있다고 농담할 정도다. 청소년 전문가가 이야기하듯이 중2는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고 생존과 감정의 직접적인 중추인 파충류의 뇌만 활동을 한다. 지식과 경험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느낀 대로만 행동한다. 문제는 어른이 되었는데도 중2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전혀 전두엽 기능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 생각,
지식, 경험이 하나도 축적되지 않은 것 같은 사람이 실제로 있다. 학교 졸업 이후에는 거의 책을 읽지 않았다는 사람이 많고, 지식은 오직 인터넷 검색으로 얻는 시대에 전두엽 성장 없이 몸만 커서 어른이 되어버린 중2가 너무 많다. 서울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남산에 대해서 우기면 이기듯이 지식이 쌓이지 않은 사람이 적은 경험만으로 우기면서 자기가 맞다고 하면 당할 재간이 없다. 주변을 돌아보라. 바로 그런 사람이 보일 것이다. 이 시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어른이 되지 못한 중2를 양산한 것이다. 조선시대만 해도 사서와 삼경을 기본적으로 읽고 배워야 했다. 사서는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이고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이다. 이 책들이 무엇인가? 궁자의 어록을 통해 삶과 학문과 정치와 예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민요와 시와 고대사를 배우는 것이기에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 삶에 대한 풍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었다. 즉, 사는 것에 대한 방식과 양상을 계속 배워나가는 것이 공부요, 학습이었다. 물론 옛날의 사례에 집착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양반들의 고집으로 결국 나라가 망해버리기는 했지만 적어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배우고 살았다. 그러나 현대의 학교가 들어오고 영어와 수학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학교에서 삶의 운영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술을 배우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성적을 높이는 공부만 하게 되었다.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만으로 삶의 지혜를 배워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삶을 위한 지식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 지식을 쌓는 8가지 연습. 지식이 쌓이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도 시간을 쓸 만한 가치가 있다.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영역이 지식 쌓기다. 그러나 무작정 시간을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노인이 된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기에 젊은 사람도, 비록 지금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도 방법을 잘 알고 시간을 투자하면 꽤 지혜로워질 수 있다. 책 읽기. 지식으로 지혜로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은 진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독서량은 형편없이 적다. 어른의 40% 정도가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고 평균 독서량도 10권 이하다. 해를 거듭할수록 독서량은 줄어들고 책을 사는데 한 달에 10,000원도 쓰지 않는다. 그나마 읽는 책도 베스트셀러 정도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뒤 더 독서량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스마트폰을 쓴다고 스마트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다산 정약용은 20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앉은 자세로 책을 읽어 복사뼈에 3번 구멍이 날 정도로 공부했다고 해서 과골 삼천이라는 고사성어를 만들 만큼 독서에 열심이었고 무려 500여 권의 책을 써냈다. 그는 독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 번째 방법은 박학이다. 두루 널리 배운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신문이다. 자세히 묻는다는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신사로서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방법은 명변인데 명백하게 분별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방법은 독행으로 곧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실천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라 많이 읽고 질문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잘 분별하고 익힌 대로 실천만 한다면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복숭아뼈에 구멍이 날 정도로 독서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또 읽은 모든 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분별하고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약용처럼 독하게 포괄적인 통찰은 가지지 못하더라도
자기 나름의 독서 방법론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알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의 책부터 중점적으로 읽는 것이 좋다. 특별한 분야가 없다면 일반적인 지혜를 높일 수 있는 의사결정, 대인관계, 건강, 정서, 욕구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책, 특히 최근에 쏟아지고 있는 심리 이해 분야 책을 틈틈이 읽어보는 것이 유용하다. 이외에도 삶과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질수록 좋은 판단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니 소설, 수필 상관없이 사람이 쓴 사람에 대한 어떤 책도 좋다. 많이 읽을수록 좋기는 하겠지만 다독이 체질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다. 그럴 때는 정독도 좋은 방법이다. 문장을 한 줄 한 줄 곱씹으면서 왜 이렇게 썼을까 생각하면서 읽어보는 것도 좋다. 다독이든 정독이든 간에 책을 읽고 나서는 몇 줄이라도 따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아무리 감동을 받았던 책이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책의 제목도 잊기 쉽다. 좋았던 점, 아쉬운 점을 함께 정리해두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제목, 저자, 느낀 점 한 줄만 정리해두어도 엄청난 노하우가 된다. 이것도 힘들면 책 표지에 몇 마디 써두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요즘에는 도초에 독서 모임이 있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 혼자서 읽기 벅차다면 독서 모임만 꾸준히 참석해도 꽤 건질 것이 있다. 어쩌면 책을 읽어서 기억이 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읽고 그에 대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더 마음에 오래 남을 수 있다. 정 책을 보기 힘들다면 유튜브에 거의 웬만한 고전이 오디오북 형태로 요약본, 설명본이 다 올라와 있으니 짬짬이 그것만 보거나 들어도 좋다. 인간이 찾아낸 지식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통해 남의 생각을 읽는 것이다. 당신은 적어도 지혜에 대한 이 책을 읽기 시작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책을 읽지 않는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질 것은 분명하다. 물어보기.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결정하고 실행하겠는지 물어보고 상의하면서 배워나간다. 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가장 좋다. 그야말로 직접 살을 맞대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문제는 지혜로운 사람과 늘 같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때 쓸 수 있는 것이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모델이 있다면 그 사람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을 스스로 물어보라. 나는 이렇게 하겠지만 그 사람이면 어떻게 했을까를 먼저 생각해보고 조금 다른 식으로 반응해본다. 원래 우리는 자기가 잘 모르는 것을 남에게 물어보면서 살아왔다. 모르는 동네에 가서는 당연히 그 동네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고 어디 가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지, 어디 가면 좋은 구경거리가 있는지 물어봤다. 그러나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타인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그냥 인터넷 검색 엔진이나 SNS를 이용한다. 한 동네에 수십 년 산 사람도 알지 못하는 정보를 전 세계 아무나 얻을 수 있는 세상이다. 하지만 이런 정보는 결국 열심히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딱 맞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딱 맞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가능해질 때까지는 주변 사람이 물어보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 논어에는 미니호학 불치하문, 영민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여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잘 묻는 사람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질문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시간이 제한된 학교 수업에서 진도를 맞추려다 보니 중불나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줘 웬만한 상황에서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서양 사람들은 아무리 사소한 것도 자기가 잘 이해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데, 유학 간 한국 학생들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아서 전혀 수업에 관심이 없는 학생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다. 지혜를 쌓을 때만큼은 이런 습관에서 벗어나 보자. 주변에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자. 그에게 하나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이익이다.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닮고 싶은 사람보다는 안 닮고 싶은 사람이 많다면 이런 방법은 실행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궁즉통일하고 그럴 때도 방법은 있다. 반면 교사, 즉 지혜롭지 않아 보이는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보고 그 반대로 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직접 배우는 것보다야 효과가 적겠지만 의외로 나름 효과가 있다. 이럴 때는 기왕이면 정말 지혜와는 담쌓은 것 같은 사람의 행동거지를 잘 보고 그 반대로 하면 된다. 좀 슬프지만 이런 사람을 주변에서 찾는 것은 꽤 쉬운 일일 것이다. 확실히 지혜롭지 못한 이라면 그의 반대로만 하면 지혜가 내 것이 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이런 세상에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을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